안녕하세요. 약사 권예리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잠을 자지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는데요. 그동안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낮 동안에 사용해서 없어진 에너지를 비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뇌에서 기억과 정보를 분류하고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밤에 잘 자고 일어나면 몸이 충전된 느낌으로 의욕도 솟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너무 늦게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다시 잠이 안 오거나 이러면 다음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낮에도 자주 졸리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수면제 하나만 먹으면 마법처럼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면제가 만약에 있다면 많은 분들이 원할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약은 없습니다. 대체로 약의 효과가 강력하면 부작용도 더 많이 딸려오게 마련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수면제에는 약효가 강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약효가 강한 수면제는 중추신경, 그러니까 뇌를 강하게 억제하고 금단 증상과 의존성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조심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약효는 약하지만 더 안전한 것들은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수면 유도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효가 더 강한 수면제들로 넘어가겠습니다. 5강에서 알레르기 약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알레르기 약으로 처음 쓰인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주는 대신에 아무도 원치 않는 졸음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불면증 환자에게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주면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실제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수면 유도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수면 유도제로 쓰는 항히스타민제는 디펜히드라민과 독시라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약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서 각성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방해해서 진정 효과가 생기고 잠이 옵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에는 효과가 별로 없고 잠드는 게 어려울 때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 없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본 적이 없을 때 일시적인 단기간의 불면증에 디페니드라민과 독시라민을 써볼 수 있습니다. 독시라민은 디페니드라민보다 몸속에 더 오래 남아 있어서 사람에 따라 다음날 오전까지 약 기운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처음 복용하는 사람은 지속 시간이 짧은 디페니드라민부터 먼저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독시라민과 디페니드라민의 부작용 중 하나는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음 조각을 물고 있거나 사탕을 먹거나 껌을 씹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간혹 다음날 낮까지 졸릴 수도 있어서 운전을 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조작할 때는 조심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시야가 희미해지고 눈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고령인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복용을 추천하지 않고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질환이 있으면 복용하면 안 됩니다. 디페니드라민은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50mg을 복용합니다. 독시라민은 하루 한 번 자기 30분 전에 25mg을 복용합니다. 보통 한 번 복용하면 그날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무 졸리면 용량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술은 마시면 안 되고요. 또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약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주일 동안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만 먹고 병원에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효가 강한 수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수면제는 중추신경, 그러니까 뇌를 강하게 억제하고 금단 증상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금단 증상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되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수면제들의 포장 용기에 보면
제품명, 성분명과 함께 네모칸 안에 향정신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한다는 뜻이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법적 정의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어떤 약들이 있다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두었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를 기록해야 합니다. 전산상의 사용량과 실제 재고가 차이 나면 안 되고요. 어디 떨어뜨려서 더럽히거나 깨트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처방되는 졸피뎀이라는 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졸피뎀의 작용 원리는 뇌세포의 활동을 둔하게 만들어서 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뇌에 있는 가바라는 물질이 뇌세포를 억제해서 잠을 오게 하는데요. 졸피뎀은 가바를 대신할 수 있어서 졸피뎀을 먹으면 마치 가바의 양이 증가한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졸피뎀은 먹자마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대신에 지속시간이 약 4시간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시간을 7, 8시간으로 늘린 서방정도 나와 있습니다. 서방정은 약이 천천히 방출된다는 뜻이죠. 약이 천천히 방출되어서 더 오래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졸피뎀을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음날 정신이 맑지 않고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졸피뎀의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으로 졸음, 두통, 현기증, 악몽, 설사, 복통 등이 있습니다. 졸피뎀이 뇌를 억제하기 때문에 다음날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졸피뎀을 먹고 나서 적어도 8시간 동안 휴식을 해야 정신이 다시 명료해집니다. 본인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피뎀에는 특이한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몽유병이 있습니다.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운전까지 하고서 다음날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작용을 보면 무서워서 약을 어떻게 먹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수면제들보다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좋은 약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졸피뎀을 오래 복용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량을 최대로 올려서 써도 약효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자꾸 더 먹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졸피뎀을 복용할 때는 기간을 되도록 짧게 잡는 게 좋고 4주를 넘지 않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일수록 복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졸피뎀은 복용 후에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먹도록 합니다. 빈속에 먹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각에 복용합니다. 식사 직후에 먹으면 약효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빈속에 먹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최대 복용량은 일반 제제 10mg, 서방정은 12.5mg입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찾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몸에서 졸피뎀을 분해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014년 미국에서는 여성의 최초 복용량을 하루에 한 번 일반 제제 5mg, 서방정은 6.25mg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5mg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량을 낮춰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하루 5mg부터 시작하기를 권했습니다. 물론 10mg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10mg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에게는 졸피뎀을 처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졸피뎀의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어서 마음대로 더 먹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졸피뎀을 몇 주 동안 복용하다가 그만 먹으려고 할 때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용량을 점점 줄이면서 천천히 끊어야 수월합니다. 졸피뎀 복용 중에는 술을 아예 안 마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술을 마셨다면 그날 밤에는 졸피뎀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면제든 수면 유도제든 술은 피해야 하는데 졸피뎀과 술을 함께 먹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나 생약 성분의 수면 유도제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졸피뎀을 복용하는 중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그 자체로는 수면을 돕는 효과가 약하지만 졸피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졸피뎀에 이런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하면 진정작용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졸피뎀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수면제들은 금단 증상도 생기고 의존성도 생기고 좀 위험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다른 수면제도 있긴 있습니다. 이 약도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인데요. 멜라토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고 하는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요. 평균 55세부터 멜라토닌의 체내 분비량이 적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이 적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없을 때는 멜라토닌을 약으로 복용해서 보충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만성적인 불면증의 가장 좋은 치료, 가장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치료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같은 시각에 잠들고 깨어난다.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땀 흘려 운동한다. 낮잠과 카페인을 피한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는다. 잠자리에서 근육과 호흡을 이완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약물보다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고 부작용은 적습니다. 수면제는 금단 증상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